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오늘 장은 세 가지 포인트로 압축 정리해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종목 보겠습니다. 지수 흔들리는데 좋은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특히나 근래 들어서는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쭉쭉 뻗어 나가다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다가 이번 주 좀 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부터 다시금 또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오후장의 강세 움직임, 다시 이 상승 움직임이 재개되는 신호탄인지 일시적인 흐름일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확실히 좀 전력 설비나 전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차익이 나오는 빈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적정 주가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여기가 적정 주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이나 전력 설비나 전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적 반등을 누가 만든지랑 그다음에 이 기술적 반등이 어떤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투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다는 게 저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구리 가격이나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어떤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분이 이틀 전에 계시더라고요.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이 뉴스로도 발굴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고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식이든 원자재 가격이든 하루에 보통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변동폭이 있잖아요. 보통 3에서 5%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5% 이상 움직이면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근데 구리 가격이 $5가 넘어가면서 전력 설비나 전선이나 이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5를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신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원자재라고 하고 제공품이라고 하고 이제 완성품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자재를 산 다음에 가공품을 가공하면서 이제 완제품 만들 수 있도록 넘긴단 말이죠. 근데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공품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제공품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떼다가 받은 다음에 가공하고 다시 또 이걸 다 만들고 나면 또다시 제공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단 일시적인 좀 차이는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간 변동성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좀 거품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잘 안 좋아합니다. 악재 매수를 해라.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수급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제가 7시 40분에도 보고 아침 10시에도 봤는데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대부분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도 이제 $4.8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랑 전선의 추이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전력 설비랑 전선으로 수익을 보셨든 아니면 이제 진짜 한번 사볼까라고 정말 이제 막 결정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래 사렸던 혹은 내가 샀던 비중의 절반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공략주를 한 2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종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일단 제가 탑픽으로는 HD현대 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소해요. 이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게 3개 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퍼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간 변동성이랑 저평가 매력도랑 수급동을 봤을 때 HD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일진전기도 전선 쪽에서는 가장 먼저
전환이 됐습니다. 뭐 HD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들 수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먼저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전력 설비는 HD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선은 좀 단호합니다. 일진전기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뭐 LS 에코에너지나 뭐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실려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격은 5달러를 그럼 상단으로 보시는 거세요? 우선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공품이 늘었다는 뉴스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력 설비나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공품 아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이 한번 확인했을 때는 거길 단기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2, 3년 안에 기록할 고점을 말해봐라라고 한다면 뭐 6달러도 될 수 있고 7달러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조금 더 가되 앞서서 보여줬던 가파른 상승보다는 조금씩 속도 조절하면서 갈 거다라는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으로 더 들어가서 특히나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 단계 많이 급등했고 또 증권사에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도 대체로 상단이 30만 원 초반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예상치로 밸류 계산을 해보면 한 30배 언저리 정도 오버슈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직 또한 사실 숫자에 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업사이드. 만약에 평소에 전력 설비랑 전선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사실 퍼가 10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퍼가 뭐 25, 30 정도 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도 거의 뭐 퍼가 막 50, 60까지 갔었고 엔비디아도 지금 45지만 실적 발표 전에는 7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종목마다 섹터마다 이게 적정 퍼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실적이 정말 강하게 개선됐던 종목들이 퍼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막 200도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2차전지만큼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갔을 때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에서 30 사이면은 좀 추가 업사이드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과도한 상승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가치주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관련된 종목으로 HD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두 종목을 좀 매력적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움직임 나타나네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 조선입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HD자 붙는 그룹주들이 근래 들어서 LS 그룹주들, HD 그룹주들, HD 현대 그룹주들 이쪽이 상당히 좀 시장이 주목하는 섹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조선 섹터 보겠습니다. 13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HD 현대 중공업이 또 조선주 내에서도 오늘장 유달리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5% 정도의 오름세고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실 정도로 지금 신고가 영역 부근에 가 있습니다. 조선주 한번 볼게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참 조선주는 한 2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뭐 반도체, 뭐 아니면 화장품,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참 유명한데 조선이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무던하게는 뭐 3년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조선업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뭐 도크가 꽉 차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뭐 울산에 방문을 못 해봤지만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은 잘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비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노조 문제가 나왔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 조선주를 압박했던 뉴스는 철강 그다음에 후판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신주성가를 보고 있지만 후판 가격도 봐요. 그래서 신주성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철강 후판 가격도 빨리 올라오면은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가져갈 실적을 뱉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신조성가를 이제
돌린다고 하죠. 전이란다고 하죠. 판가 전이.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올랐을 때는 신조선가로 전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좀 신조선가가 이제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된다라는 뷰가 있는데 후판 가격이 좀 무섭게 따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외국인과 기관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현대제철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제철이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인데 중국에서 어떤 철강이나 아니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쪽에서 철강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업들이 쓸 수 있는 후판을 현대제철이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중국 철강에다가 관세 덤핑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제철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이 후판 가격의 인상을 잘 눌러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호주나 칠레나 이쪽에서 철강 원자재가 오면은 지금 철강 가격 봐라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후판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대제철이 그 원자재 가격들을 잘 눌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선가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눌러주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춘투란 단어를 저도 생소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춘계 어떤 임금 계약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인데 이 조선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노동 임금 협상을 보통 3, 4월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춘계 노동 임금 관련 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선 관련 종목도 약하면 어떡하지? 이 뉴스를 봤을 때.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보더라도 약 일주일 전에 굉장히 고점에서 우상향을 하다가 후판 가격이라든가 춘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간조를 거쳤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리스크들이 모두 다 선반영이 되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판단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선주 중에선 저는 삼성중공업의 하나오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그 수소 이제 선박, 수소 배터리 관련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춘투 리스크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세진중공업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의 LNG선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세진중공업이 좀 원래는 대본 작성할 때는 사실 플러스 5%였는데 이 방송국 오는 사이에 플러스 8%까지 반등폭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리되 저는 플러스 8% 좀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동성화이텍이나 뭐 하이로코리아나 이런 대안주도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투라는 게 임담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분 이 두 가지는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는데 바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미증시 분위기 좀 꺾였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연이어서 나오는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을 지속적으로 누를 것인지 다음 주를 내다보면 측면에서도 이 내용은 꼭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이 부분을 야기시킨 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저는 종목 이야기랑 섹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정비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지금 뉴욕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약간 성장성 있는 섹터나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 좀 투심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 섹터가 주목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해졌을 때는 약간 미들 언덕을 찾는 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보면은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현충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윌리엄스 보먼 메스터 위원 연설이 있고 PC 개인 소비
소비 지출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분기 PC는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 금요일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오는 PC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런 물가나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부분인데 지금 뭐 구리, 니켈, 뭐 유가랑 가스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구리, 니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PMI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국가가 이 경제가 성장을 할 때 보통 차입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차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경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LPR을 인하를 하거나 고정시키면서 유동성을 푸는 경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채를 이제 국채를 조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체력만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차입된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이 GDP나 뭐 CPI 이런 경제 지표가 높게 나왔을 때 가끔 부채를 검색을 합니다. 그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98%에서 2030년에 130%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IB 중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조금 이런 경계성 뉴스를 많이 내놓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투자분들께서 신경을 쓰는 건지 저도 어제 오늘 계속 TV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원자재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도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만 집중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일단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게 레버리지를 걸어서 약간 좀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았을 때 가끔 하원에서 이렇게 막 그 예산안을 태클 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정부가 멈추는 경우. 물론 이런 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성장할 때 부채가 높아질 때는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 나왔을 때는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진행하되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요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포트폴리오 이제 조절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집안 가정으로 따지면 가계부채액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누구보다도 다들 다 공감하시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지나친 돈풀기를 해서 부채 비율이 높고 우리가 이것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에 타격이 좀 올 수도 있다까지 보고 계시는 거세요?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뭐 반도체를 갖고 있다든가, 뭐 화장품을 갖고 있다든가, 조선을 갖고 있다든가, 미용 의료기를 갖고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사실 터지는 걸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2034년이면 10년 남았는데, 그것까지 내다보. 사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매년 한 5%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5%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경제 공황을 주기를 보니까 한 100년 주기마다 온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한 7, 80년 한다고 해도 공황을 맞는다라는 가정은 없겠지만 뭐 IMF도 우리는 겪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분들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저는 조금 맞춘 건 있거든요. 예전에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우리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정말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1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이야기를 하면 투심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 팀장이 이야기한 섹터만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 터지고 나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신용을 써서 대응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채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체크하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매년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부채의 상한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인다면은 한 나라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FOMC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또 일정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참고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시 한 번만 다음 주에도 관련돼서 FOMC 뭐 인사들 발언이나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뭐 CPI나 뭐 이런 PC 같은 경우 아직 예상치는 안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연설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윌리엄스 위원께서는 약간 비둘기 쪽에 속하신 분인데 보우먼 위원이랑 메스터 위원은 좀 매파적인 성향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분들은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거를 비중 축소의 계기로 삼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후퇴하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투자분들께서는 좀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장대 음봉이 조금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라는 개별 뉴스도 있고요. 근데 음봉이 하루 나왔다고 해서 제가 뭐 투자분들께 겁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다음에 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로 추가 약세가 나오는지 그것 보고 투자 전략을 바꿔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보시는 섹터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우선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랑 전선은 만약에 제가 점심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뵀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수급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전력 설비랑 전선은 매매 가능하다. 그 대신에 비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설비랑 전선을 뭐 10% 샀었다. 그 5%. 내가 5% 샀었다. 그러면 한 2.5%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그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음식료품은 변동성이 강한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도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차별화가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아니면은 삼성전자 SK 공통의 밸류체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많이 좀 10개 중에 8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갖고 있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국한된 밸류체인이나 뭐 SK하이닉스의 국한된 밸류체인 아니면 공통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20에서 30% 이상 개선된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안전에 꺼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의지 같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콜 테스트 실패했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뭐 2주 간격을 두든 한 달 간격을 두든 우리가 이거를 쇄신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팀장님 평소에는 매매 관점, 투자 관점 이렇게 단기, 중장기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골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종목을 딱 나눠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긴 관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